우울증 걸린 농부의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우울증을 고친 사례는 상당히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인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뇌졸중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질환들은 진단하기도 쉽지 않지만 치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런 뇌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입으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는 방법이 아니라 머리 밖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뇌를 자극을 해서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전자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약이 없던 과거에는 오히려 전자약이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무려 2000년 전인 서기 43년에 고대 로마의 의학자였던 스크리보니우스 라루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에 따르면 두통 있는 환자의 아픈 부위에 전기 가오리를 가져다 대서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두통을 치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뇌는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뇌가 자석에 대해서도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몸에 붙이는 자석 패치라든가 아니면 자석 목걸이, 자석 팔찌, 그다음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 침대 등이 시중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자석, 그러니까 이런 자석을 우리가 정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자기장은 우리 인체를 투명하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인체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이용해서 신체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사과학으로 취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10년쯤 전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요. 두통이 있는 환자들의 그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에 부착하는 자석에 한 10배 정도 강도를 가지는 자석을 가져다 대봤더니 두통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뇌에 영구 자석을 가져다 댔는데 이 영구 자석이 그 뇌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고요. 이러한 자극 방법을 경두계 정자기 자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상품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광유전학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에서 아주 약한 빛에도 반응하는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에 이 단백질을 신경세포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을 쪼여주면 이 신경세포를 활동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파장의 빛을 쪼여주면 이 신경세포의 활동성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광생체 조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마 부위에 빛을 쪼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세포는 빛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빛을 이용해서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기계라든가 탈모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빛들이 두개골을 통과를 해서 뇌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뇌세포, 신경세포들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리를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듣는 소리는 아니고요.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우리 뇌를 자극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발생시켜주는 장치를 트랜스듀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트랜스듀서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면 뇌의 한 부위에 초음파를 집속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경두계 집속 초음파 자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 초음파의 강도를 키워주게 되면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강도를 약하게 해주면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거나 낮춰줘서 뇌를 조절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뇌에 전류를 흘려주는 방법인데요. 전기를 이용해서 뇌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다양한 부위들을 자극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였던 루이지 갈바니에 의해서 처음 시도가 됐는데요. 죽은 개구리의 다리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부착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금속을 가져다 대니까 죽은 개구리의 다리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실험을 발표를 했었죠. 이 죽은 개구리의 다리 안에 어떤 전기 성분이 남아 있어서 금속을 가져다 댔을 때 그 전기 성분이 흘러가면서 개구리의 다리가 움직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갈바니의 설명에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볼타입니다. 볼타라고 하면 배터리를 발명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볼타는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가져다 댔기 때문에 각각의 금속에 들어가 있던 전자들이 서로 움직이게 되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해서 그 정전기에 의해서 개구리의 다리가 움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볼타는 외부의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갈바니는 내부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둘은 그 이후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아주 격렬한 이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갈바니는 이 결론이 나기 전에 사망을 했고요. 갈바니가 사망을 한 뒤에 한 5년쯤 지난 시점에서 볼타가 그 유명한 배터리를 발명을 하게 되고,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갈바니의 실험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개구리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구리의 다리가 움직였던 것은 개구리 내부에 있던 전류가 흘러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런데 갈바니의 조카인 알디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갈바니는 알디니에게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자기의 이론을 계승을 해서 볼타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알디니는 볼타의 배터리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데요. 특히 27살짜리 한 농부의 우울증 걸린 농부의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우울증을 고친 사례는 상당히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실험은 역사상 최초의 경두계 전류 자극 실험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경두계 전류 자극은 이후에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자기장을 이용해서도 뇌를 자극할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정자기장,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자기장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교류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도 뇌를 자극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머리 바깥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자기장은 도체에 전류를 유발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머리도 일종의 도체이기 때문에 이 유도 전류가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면서 뇌의 기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좌뇌와 우뇌에 약간의 불균형이 관찰이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양극, 음극을 이제 머리 표면에다가 부착을 한 다음에 직류 전류를 흘려주면, 그러면 양극 아래쪽에 있는 뇌 영역은 활성도가 올라가고요. 음극 아래쪽에 있는 뇌 영역은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뇌 영역의 활동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뇌의 균형을 잡아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의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위 위쪽에 음극 전극을 붙여준 다음에 직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게 돼서 뇌전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상인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다양한 뇌 기능을 바꿔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작업 기억 능력이라든가 수학 계산 능력, 판단력, 직관력, 집중력, 감정 통제 능력 등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뇌의 전류 자극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장 자극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수학 계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만 20분 정도 전기 자극을 받았을 뿐인데 그 효과가 6개월까지도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뇌의 기능을 바꿔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뇌 자극을 이용을 해서 스포츠 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키 점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에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이 사람들의 집중력이나 아니면 균형 능력이 향상이 돼서 점프한 거리가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사이클 선수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똑같은 거리를 사이클을 탔을 때 피로를 덜 느끼는 그런 현상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농구 선수들에게 뇌 자극을 가했더니 농구에서 보통 페이크라고 하죠. 가짜로 슛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페이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페이크에 덜 속는 그런 현상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팀에서는 작년에 뇌의 외부에서 머리 밖에서 미세한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동체 시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체 시력이라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탁구 선수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선수라든가 아니면 야구 선수들이 동체 시력이 향상이 돼서 어떤 경기력이 더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도 다양한 뇌 자극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시력이라든가 동체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었는데요. 저희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다가 우리가 동체 시력을 인식을 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각 프로세스 중에는 우리가 뇌에 있는 후두부, 시각피질이 존재하고 있는 후두부 영역에서 독특한 형태의 뇌파가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 뇌파는 이런 낮은 주파수의 이런 사인파, 피크 부분에 이런 높은 주파수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골짜기 부분에 이런 높은 주파수가 실려 있는 경우에 이런 시각적인 복잡한 시각 인지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위적인 어떤 파형을 만들어서 뇌에 자극을 시켜주면 그러면 동체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게 됐고 실제 뇌 자극을 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동체 시력이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자약을 우리가 브레인 도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브레인 도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브레인 도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선수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과연 이런 스포츠맨 정신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머리 바깥에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머리 바깥뿐만이 아니라 뇌 안에서 직접적으로 뇌세포 바로 옆에서 자극을 가해서 뇌를 이제 조절해주는 전자약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침습형 전자약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부뇌 자극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식은 긴 바늘과 같이 생긴 전극을 뇌의 깊은 곳에 꽂아 넣어서 뇌의 깊은 곳에 우리가 자극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해서 뇌를 조절해주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 이미 10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식이 됐을 정도로 상당히 일반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손을 떨거나 아니면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치를 이식을 하고 전기 자극을 가하게 되면 떨리는 손이 멈추고 그다음에 걸음도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군사기술연구기관이죠. 우리가 달파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최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병사들의 기억을 조절하기 위한 마이크로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질환은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한 뒤에 그 기억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직업군이 바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퇴역을 한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냐면 우리가 일단 뇌의 기억이 어느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이제 불러서 MRI를 찍으면서 그 기억을 이제 되살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기억이 뇌의 어느 부위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다가 브레인칩을 삽입을 한 다음에 자, 수술이 끝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은 몸 밖에 있는 어떤 스위치에 스위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전기 자극이 가해지면서 브레인칩 아랫부분의 뇌의 활성도를 감소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 기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이 달파가 개발하고 있는 브레인칩인데요. 상당히 좋은 의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달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군사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악용이 돼서 슈퍼 솔저를 만드는 데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슈퍼 솔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뇌의 깊은 곳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양쪽에 한 개씩 이제 존재하고 있는 작은 기관인데 이 편도체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공포 기억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공포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1972년에 있었던 딕시 블랑카드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쥐의 뇌에서 편도체를 제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쥐가 고양이 옆에 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고를 했고요. 네, 이처럼 달파에 브레인칩을 삽입을 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본부에서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편도체의 기능을 억제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병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슈퍼솔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는 약간의 이런 전자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침습형 전자약 같은 경우에는 전자마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제임스 올즈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 쥐의 뇌에 있는 측자핵이라고 하는 부위에 이 긴 바늘 형태로 생긴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전기 자극을 줘서 측자핵의 활동을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한 다음에 쥐가 어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측자핵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어떤 활동을 유도를 하는 그런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측자핵이라고 하는 이 부위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런 이제 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위라서요. 쥐가 버튼 누를 때마다 측자핵이 활동을 해서 도파민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쥐가 그 쾌락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버튼을 누르게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은 심지어 먹거나 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쉬지 않고 레버를 눌러대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레버를 수백만 번 누르다가 쓰러져서 죽은 쥐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장치를 사람에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측자핵을 자극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쾌락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인위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전자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의 마약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큰 이제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연구진들이 이와 관련된 하나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 것이 아주 행복한 것이냐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버튼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쉽게 얻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요. 근데 의외로 이 저자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순수하게 자기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전자마약을 사용하는 미래가 오게 될지도 모르고 뇌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비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USC라고 하는 대학에서는요, 일종의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해마칩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뇌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해마가 망가진 경우에는 이 망가진 해마 부위에 해마칩을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해마의 기능을 복원하는 게 가능한데요. 근데 이 USC 그룹의 사람들이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해마가 망가지지 않은 쥐에도 해마칩을 이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쥐들의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브레인 칩이라던가 아니면 수학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브레인 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정신적으로 강화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개인의 노력보다도 어떤 회사의 제품을 머릿속에 이식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능력이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불공정을 만들어내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뇌 임플란트를 삽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릿속에 이런 브레인칩을 삽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다가 브레인칩을 삽입을 해서 이런 인지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능력이 평등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가 성립 가능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약이라고 하는 기술은 사람들의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런 뇌 전자약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자약들이 뇌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응용 분야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